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신성범 전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여야 대선 후보들 정책 경쟁이 바야흐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 1라운드는 부동산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데요. 부동산 세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감세 경쟁에 돌입했다는 시선이 많습니다. 국토보유세 도입을 앞세운 이재명 후보, 그리고 종부세 재검토를 전면에 내건 윤석열 후보, 이른바 이런 부동산 경쟁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국토보유세는 뭐 설명이 됐습니다만은 이번에 토지에 부과하는 세금이죠. 건물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측에서는 이것을 1%만 올려서 받으면은 사실 50조 원이 거치니까 그것을 근데 이제 뭐 조세 저항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해서 뭐 다른 데 쓰는 게 아니라 기본소득의 목적세로 하겠다. 그러니까 돌아간다는 거죠. 네. 조세 저항이 상당히 약화된다는 거죠. 누구나 다 부유한 분들한 토지를 소유해서 세금을 낸 분들 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투기 억제가 되고 토지 보유세니까 투기 억제가 되고 사회적인 어떤 그 양극화 부분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조세정의 차원을 얘기하는 거죠. 조세정의라는 거 아시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사회 자산 불균형 문제를 이것을 이제 어떤 세금을 걷어서 이런 사회 불균형 문제라든가 이런 걸 해소한다라는 조세 정의가 문제가 뭐 언론에 나오는 얘기죠. 근데 종부세 문제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논란이 좀 많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윤석열 후보가 종부세 얘기를 했을 때 과거 이명박 정부 생각이 났어요. 그때 이제 강부자다. 또 부자 감세다 그래갖고 이명박 정부의 기반이 많이 와야 되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부자 정당 이렇게 한단 말이죠. 자칫하면 이게 부자 후보 아니냐. 왜 그런 설명을 제가 드리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종부세는 지금 굉장히 상한세가 올라갔어요. 이번에도 공시지가 11억, 시세하면 15억 정도. 약 1.7% 70만 정도란 말이죠. 근데 그분들을 세금을 아예 종부세를 이제 뭐 검토한다 그랬지만 폐지한다는 뉘앙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98%를 해서 그 혜택을 보던 그 사회적으로 균형화되는 부분에서 완전히 차단시킨다는 거죠. 특히 종부세는 뭐냐면 국세예요. 국세는 해서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지방자치체로 다 나눠주는 거란 말이에요. 노무현 정부 때 그렇게 한 거거든요. 실제로 지방제도의 지방자치 약 8.1%, 군 같은 경우는 21%까지 받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방재정으로 가는 것인데 만약에 종부세를 만약에 폐지하게 된다 그러면 지방재정은 굉장히 악화되는 거죠. 이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 과연 그거 종부세가 이제 어느 정도 안착이 돼 있는데 이 문제를 또 건드리는 건 제 생각에는 마지막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마치 자가 소유를 하고 있는 개인들에게 우려감을 심어줘 갖고 그들은 대상이 전혀 아닌데 우려감을 심어줘서 조세 저항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러한 정치적인 이해관계에서 하는 것이 아니냐. 근데 잘못하면 MB 때의 부자 감세, 부자 정당 이런 것으로서 우려될 수 있는 요인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재명 후보가 내세운 것은 새로운 세금을 만들자는 거잖아요. 국토보유세. 그러니까 그걸 뭐 기본소득 토지세라고 표현하는데 어찌됐건 지금은 없는 세금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토지의 세금을 돈을 받는다. 대신 그 돈으로 기본소득으로 돌려준다. 그러면은 적어도 90% 이상은 낸 세금보다 많이. 다시 말하면은 땅과 건물이 많은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고 아주 땅과 건물이 별로 없는 사람은 적게 내거나 안 내게 되니까 적어도 돈을 걷어들이면은 적어도 90% 이상은 낸 세금보다 더 많이 받게 될 테니까 반대하지 않을 거다. 90대 10의 논리로 접근하는 건데 저는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인데 이게 첫째는 모든 땅이 하는 게 이것도 하나의 정세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새로운 어떤 세를 만드는 거니까 정세로 보는데 정치적으로 현명할까? 물론 90대 10의 싸움으로 몰고 가면 90이 나를 지지할 거라고 보는데 우리 국민들이 과연 그렇게 생각할까라는 점이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의 일반적인 지금 내는 종부세와 그 소득세와는 또 어떻게 연결되는 거지? 종부세는 없앨 건데 어찌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명쾌한 답은 아직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한 건 진짜 종합부동세 폐지하는 게 아니라 뭐 전면 개편이란 재편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는 제가 쭉 읽어봤더니 이런 취지예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기본적으로 고가 부동산을 갖고 있거나 다주택 국민을 범죄자 취급해서 고액 세금을 물리면서 매기면서 정의에 실리는 것처럼
주장한다. 이 정치적 세금으로 변질됐다. 따라서 이 부분을 전면 재검토하겠다. 1주택자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완화하고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까지 낮추고 그리고 어느 때가 되면 이것을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와 합치버리겠다. 뭐 이런 발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여기서 말씀드린 약간 약점은 있는 거죠.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지방세, 다시 말하면 이게 소득세가 지방세인데 이거 종합부동산세는 현재 국세인데 이 종합부동산세를 일반 재산세를 합쳐버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데만 돈이 많아지는 거니까 지방을 못 내려가고 이런 문제는 있으니까 약점은 있다. 하지만 철학적 기반은 분명하게 밝혔다. 저는 그래서 이런 세금 문제, 특히 부동산 세금 문제는 오히려 좀 정책 논쟁을 좀 치열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2월 달에 아마 후보 등록하고 나서 후보 간에 토론이 되면 이 문제가 나올 텐데 그전이라도 양당의 좀 정책 전문가들끼리 나와서 예. 저는 좀 이 차이점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뭐 재산세, 종부세에서 세금 고지서가 좀 날라올 테니까 이때 관심사가 많거든. 그래서 꼭 YTN 우리 연합뉴스 같은 데서도 좀 전문가를 불러다가 꼭 토론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예, 연합뉴스 TV에서 그런 토론을 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양당 전문가. 양 후보의 공약이 조금 더 가다듬어져야 조금 더 자세한 논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에서는 홍남기 부총리 그리고 기재부 향해서 굉장히 좀 날새운 발언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 발언을 했는가 보면 홍남기 부총리가 현장을 보시면 만행에 가까운 예산 편성을 하지 않으셨을 거다. 또 따뜻한 방안의 책상에서 정책 결정을 하는 게 현장에선 멀게 느껴진다. 이런 식의 좀 날카로운 발언들을 했습니다. 이런 발언들을 보면 지금 문재인 정부와 정책적으로 차별화에 나서겠다. 이런 결심을 한 걸로 보여요. 홍남기 부총리가 지금 우리가 거시경제 차원에서는 우리가 상당히 좋죠. 홍 부총리의 저는 뭐 기재부가 열심히 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제 이 국가 재정을 어떻게 볼 거냐라는 문제인데 지금 윤호중 원내대표도 얘기했지만 지금 초과세 수도 한 19조 원 될 수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틀리면은 뭐 국정조사하겠다고 여기까지 했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팬데믹 상황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준전시 상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아직도 마스크 쓰잖아요. 내년도 마스크 써야 돼요, 실제로.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기재부가 거시경제 차원에만 보지 말고 이 국민의 어려움과 힘듦 좀 같이 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그걸 안 보려고 그래요, 계속. 기재부는. 초과세수가 나오면 또 국가부채 갖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나 국가부채 뭐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지금 50% 정도는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적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가계부채가 100단위를 넘어섰어요, 비율이. 상승 비율이. 그러니까 국민들은 고통을 겪는 거예요, 지금요. 굉장히 고통을 겪는데 국가 돈을 갖겠다 그러는 거죠. 이거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어요. 국민들 입장에 봤을 때는 이 국가가 누구를 위한 국가냐 도대체. 홍남기 기재부를 위한 국가냐 아니 우리 국민을 위한 국가냐 이렇게 우려와 오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과세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기재부가 과거의 관료적 타성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현재의 문제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 건가 국민의 고통에 대해서 물론 임기가 남지는 않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점을 아마 저는 이재명 후보 측이나 당에서도 주문하는 것이 아니냐. 그 문제를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철희 정무수석도 오늘 어디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나 이 문제는 국회에서 상의해서 결정한 일이다. 이렇게 가름을 좀 탔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기재부에서 좀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꿀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질문은 신 의원께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 관련해서요. 어제 오후에 그 한 장의 사진이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불러왔습니다. 한 언론사에서 집 앞에 있다 그런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 자체에 대한 것들도 화제가 됐고 경찰에서 그 기자 스토킹 행위로 경고 조치까지 했다고 하는데 이를 둘러싸고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또 김혜경 씨가 아니다라는 얘기도 나왔고 이 관련돼서 앞서서 그 사고 관련된 의혹을 제기한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 또 법적 조치를 또 얘기했단 말입니다. 여러 가지 이 김혜경 씨를 둘러싼 현재 이런 대선 국면에서의 상황들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발단이 된 게 9일이잖아요. 9일 날 첫 마디가 부인 김혜경 씨가 낙상을 해서 저 일정을 전면
취소한다는 그 한마디 때문에 이제 발생한 건데, 그러니까 아마 그 특정 언론사에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김혜경 씨가 결국 이제 왼쪽 눈 위에 열상 찢어진 상처 때문에 봉합 수술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게 아마 그저께까지 상황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제에서 왜 그 캠핑하면서 뭐 자기야하고 전화 받았고 이런 데문에서 의혹이 해소된가 싶었는데, 이게 언론사 입장에서는 실제로 봉합 수술 받았느냐 하는 지점에 착목을 내서 아마 취재를 간 모양이죠. 근데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아마 뭐 5명의 기자가 4대의 차량이 동원되고 하니까 김혜경 씨가 어떤 외출하는데 아마 따라붙고 이렇게 해서 경찰에 아마 스토킹 뭐 신고를 받고 물러가라고 했던 모양이네. 어찌됐건 지금으로 봐서는 뭐 이게 얼굴과 그 검은색 옷을 입고 선글라스를 끼고 마스크를 쓰고 이른바 올 블랙 해가지고 왜 사진 네. 이상한 사진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더 팩트라는 것이 언론사에서는 그 사람이 바로 김혜경 씨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고, 그 이재명 후보 캠프 쪽에서는 그게 아니다. 그거는 우리 김혜경 씨의 수행원이고 김혜경 씨는 아니다라고 하니까 아직은 뭐 제가 볼 때 그런데도 그 해당 언론사에서는 우리는 김혜경 씨라고 아직도 생각한다, 믿고 있다, 확인했다 이러니까 아직은 좀 찬반만 진실 공방이 있는 건데 좀 기다려보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왜 이 문제가 자꾸 생기느냐? 사실은 이게 좀 이재명 후보 측 캠프 지정에서는 듣기 싫을지 몰라도 결국은 아시는 대로 뭐 형수와의 그 문제라든지 그 여배우와의 그 법정 분쟁까지 가는 그런 싸움 이런 데서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의 사생활 리스크가 크다 보니까 이게 자꾸 정폭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재명 후보랑 민주당 쪽에서는 이게 국민의힘의 지지자들이 아니겠냐 하지만 그런 증거도 사실 없는 거예요. 이게 SNS에 퍼지게 된 게. 예. 저는 사생활 리스트라고 보고 또 하나는 이제 앞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제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 사실은 아니 지금 이재명 후보가 홍남기 부총리나 관료들을 공격하는 게 결국 이제 탁상 행정하고 현장을 모른다는 걸 말씀을 하고 싶어 하는 건데, 그게 사실은 이게 누워서 침 뱉긴 게 결국 이 정부 일이잖아요. 그리고 예.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공격 못 하니까 애꿎은 어떻게 보면은 홍남기 부총리와 관료들을 공격하는 거라고 저한테는 그렇게 느껴져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지금 이재명 후보의 가장 큰 딜레마는 뭐냐면은 정권 교체 여론이 너무 높아서 개인기를 발휘할 공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데도 또 한편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어찌됐건 30대 후반 내지 40대 초반으로 나온다는 그런 여론조사 나오고 차별화는 쉽지 않고 이런 대목에서 굉장히 딜레마에 빠져서 우리 관료들을 좀 공격하고 있다. 그래서 정권 교체에 라는 분위기도 내고 싶고 예. 차별화는 못 하는데 어찌됐건 저 이재명 찍으면 그래도 정권 교체의 의미도 있습니다라는 소리를 계속 하고 싶어하는 거죠. 이번 대선 레이스를 보면 조금 전에 이제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 얘기했지만 또 공식 석상에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도 못지않게 많은 대중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자칫 그냥 단순한 관심, 대선 후보의 부인으로서가 아니고 그 도를 지나치는 상황들이 앞으로도 또 전개될 거라는 것들에 대한 우려감, 그런 것이 결국 대선 레이스를 좀 진흙탕으로 만드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대선에서 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 후보의 부인 문제. 역대 대선에서 후보의 부인 문제 갖고 얘기한 적은 그렇게 불거진 적은 없습니다. 없었습니다. 근데 김혜경 씨도 그냥 보통 사람 아니에요? 정말 그냥 가정주부란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이번에 더 팩트라는 데서 예를 들면 뭐 민주당에서 가짜 뉴스라 그러는 댓글이 9,400몇 개가 달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왜 그러느냐? 전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김건희 씨의 등장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타나다고 생각해요. 지금 사실상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뭐 언론 통해서 잘 알려져 있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지금 검찰 수사를 소환이 임박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요.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부분들 어떤 불명예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리스크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가에서는 김건희라는 인물이 언제 등장하느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거는 여당에서는 아마 공격할 호재가 될 거고 예. 야당에서는 어떻게 등장시키느냐, 어떻게 소프트 안착시키냐 아마 이런 전략을 짜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그 평범한 김혜경 씨를 이러한 좀 악의적인 소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미리 좀 이게 예. 평균 저하시키려고 아니냐 이런 정치적 의도도 좀 강하게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 선대위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출범 초기만 해도 메머드급 선대위다 하면서 뭐 소속 의원이 전원 다 참여했고 공동 선대위원장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15명입니다. 예, 굉장히 화려하게 출범을 했는데 요즘 지지율 정체 중이잖아요. 그런데 덩치가 커서 그런지 좀 빠르게 움직이진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선대위 구성이 그때도 한번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용광로 선대위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합집산 선대위입니다. 그냥 다 모았어요. 봉합적 선대위로 해서 뭐 이낙연 측에서 뛰었던 사람들, 뭐 정세균 측에서 뛰었던 사람. 그러니까 이게 선대위원장이 15명이고 제가 최근에 얘기들이 정책본부장이 5명인가 6명인데 예. 그런데 실제로 일할 사람들을 못 정한대요. 이 본부장은 이 사람 데려오려고, 저 본부장은 저 사람 데려오려고 그러고. 그래서 지금 하부 단위에서는 조직이라든가 직능 이런 본부에서는 지금 뛰질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게 구성이 안 되니까요, 실제로. 이게 합쳐지도 않고 당의 직능국, 조직국도 결합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이거는요. 그러니까 선대위가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국회의원들 얼굴 비추기 이런 식으로 민주당 선대위가 구성돼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국민의힘 선대위 갖고 뭐 정치 공세할 이유가 없어요. 더 심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이재명 후보 혼자서 지금 뛰고 있다. 우리가 언론을 보면은 그렇게 나타나요. 근데 그 이유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후보가 비주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당에서 주류였고 예. 주류적 어떤 세가 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비주류이기 때문에 당을 장악을 제대로 못한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들은 이재명 후보가 됐을 때 과연 자기네들에 대한 공천 문제 이후의 정치적인 진출 문제 이런 부분들을 복합적 계산을 하겠겠죠. 예.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시급히 빨리 이재명 후보의 직계 선대위로 빨리 바꿔야 됩니다. 최근에 여론조사 부분에서 지지율 하락이 일어나는 부분도 예. 전혀 무관치 않습니다. 민주당이란 거대 조직이 이게 전혀 가동이 되고 있지 않으니까 궁금한 거죠, 사람들이 그냥. 그래서 뭐 어떤 방안을 내세우겠지만 이 부분들이 고쳐지지 않는다 그러면 개선이 안 된다 그러면 저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상당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이건 심각하게 우상호 의원도 얘기했습니다. 심각하게 당에서 받아들여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리고 어떤 사람을 앞에 내세울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한 아주 디테일하고 철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민주당의 선대위에서 국민의힘 보고 뭐라고 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국민의힘은 선대위가 아직 구성되는 단계이지만 이 인선 놓고서는 여전히 잡음이 있고 굉장히 밀고 당기는 뭔가의 그런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 의원께서 보시는 국민의힘 선대위 지금 구성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윤석열 후보가 외부 일정이 없다는 것 자체가 아마 선대위 구성 때문에 사람들 많이 만나고 이런저런 이야기 듣고 아마 이렇게 의사도 교환하고 이제 본인의 생각을 전달하는 건데 결국은 뭐 주요 인물이 첫째는 가장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윤석열 후보 본인이에요. 두 번째는 이준석 대표, 세 번째를 따진다면 김종인 위원장 이런 분들이 아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언론에 보도된 것보다는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금은 덜 위험한 사례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왜냐하면 사람의 인적 구성이 결국은 상징으로 나타나고 그 인물들을 통해서 선거운동 방식이나 내용이 규정된다 이런 의미 때문에 선대위가 중요한 건데 제가 볼 때는 김종인 위원장의 관계도 그렇게 김종인 위원장이 정권을 요구하지도 않은 것 같고 다만 싸우면 한번 내가 보겠다 봐서 판단하겠다 이런 것 같고 또한 아시는 대로 한기호 사무총장의 사표 과정에서 약간 잡음이 있었지만 그것도 이준석, 윤석열 두 사람 간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후임 사무총장 다시 연쇄적으로 후임 윤석열 후보 비실장까지 좀 정리가 된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거는 20일까지 한다고 그랬습니다만 이것은 크게 서둘 일은 아니다. 아시는 대로 이제 겨우 우리가 11월 5일 날 후보를 봤으니까 얼마 안 지나 열흘 좀 지났잖아요. 그 정도 지났으니까 큰 문제는 아니다. 이달 말까지만 하면 되는 건 아니냐 그런 생각하고 제가 원래 큰 문제 없이 잘 봉합될 거다. 우리 국민의힘에 지금 워낙 어떻게 보면 정권 교체에 대한 부분 여론이 높기 때문에 그것에 반하는 어떤 행동도 감히 할 사람은 별로 없을 거다. 저는 이래 봐요.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를 제외하고는 이 선대위의 중심축, 구심점이라고 할 수 있는 역할, 김종인 전 위원장에게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는 모양인데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얘기가 또 나옵니다. 내일 뭐 비공개 간담회 통해서 초선 의원들 만난다고 하는데 구원투수로서 또 등판을 하게 될 것인가, 등판을 한다면 어떤 시점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도 쏠리는데요. 아까 제가 선대위 구성을 얘기했을 때 이재명 후보가 비주류라는 특성.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역발상으로 말씀드리면 주류는 그냥 보고만 있는 예. 이러한 부분들의 정치 형세가 내부에서 조성되고 있지 않냐 그런 추측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양정철 전 원장이 같이 합류한다는 그 의미가 크죠. 그런데 이제 전면에 나서는 건 좀 아무래도 문제가 좀 있겠죠. 그러나 뒤에서 아니면 옆에서 이런 부분들을 조정해주고 이렇게 친문의 중심 세력들이 같이 결합할 수 있는 이런 토대를 만들어주는 것이 양정철 전 원장의 역할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지금 이제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굉장히 위기감을 갖는 것 같아요. 사실상 다 같이 망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자기 개인의 위기까지도 같이 느껴서 이것이 어차피 51대 49 싸움이 끝난 말이죠. 그런 부분들의 역할들을 그동안의 민주당을 끌어왔던 중심 세력들이 해내서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뭐 오늘 이철희 수석 얘기를 봤을 때는 상당히 전향적으로 입장이 바뀌는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 같으니까요. 이러한 부분들을 해내면은 실제로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확산되고 이번에 어떤 이런 첩첩산중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모아지지 않고 또 일본은 관마곡을 해봐 뭐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 혼자 힘으로는 참 쉽지 않은 이런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민주당 선대위 두고 좀 아쉬운 점으로 지적되는 것 중 하나가 새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선대위에 외부인이 단 한 명도 없는 상황인데 사실 출범 초기만 해도 경제 전문가를 영입한다든지 아니면 여성이나 청년, 뭐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그런 인사를 영입할 거라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주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민주당 내에서 초선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선대위 쇄신론이 좀 의미가 있는 게 그렇게 이게 이제 민주당 의원 전원 장관으로 간 사람 빼고 전원 그다음에 아주 전체 다를 계파별로 전부 다 함께 원팀 용광로 선대위만 강조하는 과정에서 현역 의원들 중심으로 된 것더라고요. 제가 느낌을 보더라도 그게 선수 높으면 위로 가고 선수 낮으면 아래로 가고 이 더 이상의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단합하는 데만 중점을 놓다 보니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뭐 딴 것보다 예를 들어서 문화계, 예술계라든지 이런 새로운 얼굴들이 적어도 공동선대위원장에 한 두세 명 정도는 들어가야 일반 국민들이 보더라도 저 사람을 통해서 이재명 후보가 뭐 새로운 영감, 이 생각을 가질 수 있겠다 이런 기대를 할 텐데 숫자만 많았지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일을 미루면서 저런 게 큰 집에서는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전부 다 서로 미루고 일 안 하고 조직도만 있고 실제 일하는 사람 별로 없고 그 대목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초선 의원들 말이 맞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제가 볼 때는 외부 인사를 좀 수일해서 새로운 발상과 정책을 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좀 묻혀버렸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자꾸 당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그런 단계 아닌가. 또 지지율도 낮아지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저는 봐요. 인재 영입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송영길 대표가 지금 상임선대위원장이잖아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근데 이제 송영길 대표가 그런 오해를 받고 있어요. 경선 과정에서 좀 중립을 지키지 않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오해를 받고 있는 것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대위 구성에 있어서 송영길 대표를 인정하지 않는 측면도 있단 말이죠. 그 국회의원들끼리.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체제 개편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이제 선대위 관리를 그럼 누가 할 거냐라는 문제. 이런 부분들도 뭐 임무를 쓸 때 뭐 문학의 인사도 중요하겠지만 김종인 위원장을 쓰는 이유가 있잖아요. 국민의힘에서. 그런 부분들도 민주당에서는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신성범 전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